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까지 처리하되 추경 규모가 아쉽다며 증액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대선을 겨냥한 돈살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천을 방문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5대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행보를 이어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경남 창원에 이어 내일 부산과 울산을 찾는 등 부울경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에 있는 군사보호구역 905만여 제곱미터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지역의 통제보호구역 368만여 제곱미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오늘은 2030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경쟁 속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번 대선의 내관으로 떠오른 젠더 이슈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설 전 14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3주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당은 대선 전 처리를 목표로 조속히 추경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추경 규모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추경안을 설 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는 약 14조 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추경 재원 마련은 우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새 예산을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처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을 반기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한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년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속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께 보다 확실하게 사각지대 없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최대 30조 원 추경 편성을 목표로 했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꾸 찔끔찔끔 소액으로 지원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추경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매표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라 돈을 살포하는 건 사실상 관권 선거라고 비판하고 대선 전 추경 처리를 위해 얼렁뚱땅 졸속 심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반 강행 처리한 본예산 608조 원, 이 돈이 아직 집행 시작도 하지를 않았는데 연초 추경을 강행한다. 이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 활용이 아닌 기존 본예산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추경 심사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의 시즌2를 재개했습니다. 인천을 찾아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행보를 이어갔고 화제를 모았던 탈모 치료 공약 내용을 다듬어서 공식화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 확산세로 잠시 멈췄던 메타버스를 오늘 다시 가동하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먼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찾은 이 후보는 입주 기업들을 만나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인천 경제대도약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영종을 항공정비 특화산업 중심지로 육성, 남북평화협력의 전진기지로 인천을 활용하겠다는 등의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들과 정책 메시지가 비슷하다는 지적에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는 만큼 상대 후보의 좋은 정책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실천 의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가면 아마 각 진영의 후보들이 내는 정책이 거의 구별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실제로 실천할 의지와 실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큰 화제가 됐던 탈모 공약. 이 후보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 46번째 공약으로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비슷한 만큼 특정 연령이나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도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는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양자 TV토론 합의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후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양자 토론도, 삼자 토론도, 사자 토론도 언론사와 또 양당 또는 각계 후보들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좀 다양한 방식들 앞에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과 모레 메타버스를 타고 강원 지역을 찾아 지역 민심 다지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과 마산 지역을 잇따라 다니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 정신 계승과 정권 교체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또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 일부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동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부울경 지역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3.15 민주묘지는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다 희생된 민주 열사들이 잠든 장소로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되찾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남 선대위 출범식에선 문재인 정권의 날을 세우며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과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제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국가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앞서 윤 후보는 600여 개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마산 봉황공단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열악한 임금과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풀건 풀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뿌리 산업에 들어와서 자기 실력을 좀 연마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본인도 발전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윤 후보는 내일은 부산으로 넘어가 부산항 여객터미널을 방문하고 이어서 부산 일광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동해선 광역 전철을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보도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MBC는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시점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며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금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MBC는 관련 보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 제곱미터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의 약 3배의 면적인데요. 군사시설이 밀접한 경기, 강원, 인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접경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 제곱미터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의 3.1배, 274만 평 규모로 경기와 강원, 인천이 전체 해제 지역의 99.4%를 차지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이나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무단 점유하는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해당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들은 불편함과 억울함을 토로해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 369만 제곱미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 중 하나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군의 작전과 국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정은 또 제한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3,426만 제곱미터의 건축 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했습니다. 일정 높이 이하의 건물에 한해 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겁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 민통선 축소와 한강 철책 제거 등 국민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국내 코인 시장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K코인의 활성화를 위해선 전담기관을 신설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확대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4대 코인 거래소의 회원수가 1,800명에 이르고 거래액이 코스피를 넘어서는 등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7년 암호화폐의 기업 공격격인 ICO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후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 팀들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면서 국내 ICO는 저조한 상황. 이로 인해 국내 코인 업체임에도 세금과 인력 등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투자 정보를 공시하는 백서도 외국어로 발행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져 K코인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도 지적됩니다. 사기성 ICO의 난립으로 대규모 투자 사기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갔던 프로젝트 팀들의 국내 복귀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인프라와 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업 역시 국내외 두 곳에서 활동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시간도 배로 드는 데다 해외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ICO 제한 정책과 여러 가지 제한들 때문에 결국은 싱가포르와 한국 두 곳에 법인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괜한 시간 비용을 쓰고 있고 싱가포르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 환경에서 발행할 수 있고 투자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국내 코인 시장 확대를 위해선 기술 역량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들만 ICO를 허용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상장 폐지, 공시 그리고 발행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고 결국은 시장이 커지려면 공정한 룰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기구나 혹은 기존에 있는 지금 정부 부처 차원에서든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유일하게 적용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선 불법 자금 세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자 보호나 상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가상자산 전담 감독기구 신설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선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ICO 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인의 1차 부검 결과 대동맥 파열로 밝혀졌다며 그동안 간접살인 등 저질 음모론을 제기한 국민의힘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영화 같은 현실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의 물음에 대답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합의한 양자-TV 토론에 대해서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는 자신의 SNS와 영상 채널에 두 후보에게 쌍특검을 받으라고 했더니 토론 담합을 했다며 치졸한 담합,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선 기득권 양당이 어떻게든 자신을 없애려는 술수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는 안 후보만이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심상정 대선 후보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심 후보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 후보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소명의식을 분명히 갖고자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최종 숙고의 시간이 이번 주 일요일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며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다시 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인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 인권센터는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해 전문가 상담과 전담 조사를 지원합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현판식에 참석해 인권 교육과 예방 정책을 통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민심을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주는 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부터 이제 살펴볼까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내홍이 이제 봉합된 이후 지지율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지난주 크게 이제 반등을 했었던 안철수 후보 지지율 역시 궁금합니다. 안철수 후보 주목했거든요. 네.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반등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리얼미터가 YTN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39.2%, 이재명 후보가 36.9%. 전주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두 후보 모두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 오차 범위 바뀌겠네요. 오차 범위 아니죠. 내입니다. 네네.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이든 바뀌든 앞서가는 추세였는데 다시 또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반등하면서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2.2%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또 다른 여론조사 네. 결과 12.2%. 네.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지금 변화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네. 이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 추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네. 그것도 이번 크게 앞서고 있네요.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네.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37%, 네.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변화 없이 28%고요. 안철수 후보는 2%포인트 올라간 14%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리얼미터의 조사하고는 네. 날짜가 살짝 차이가 있거든요. 날짜가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10, 11일 그리고 이제 NBS 조사 같은 경우는 10, 10일, 10인데 네. 조사 방식이 좀 차이가 있죠. 네, 리얼미터 네. 조사의 경우에는 네. 자동응답 조사 결과이고요. 네, 무선, 유선, 혼용이죠. 네, 혼용 네.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는 네. 면접원이 하는 네. 면접원 조사 결과고 100% 무선 전화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CG는 없지만 구두상으로 설명드린 바로 오늘 발표된 조사 한국 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화수목입니다. 네.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37%, 네. 윤석열 후보 31%, 네. 안철수 후보 17%로 나타났어요. 최고 기록이네요, 이번 네. 그 지지율이. 그러니까 15%, 안철수 후보. 네. 10% 중반을 넘어서서 안철수 후보가 17%로 나타나는데 네.
우리 주간 리서치의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아니 이거 어느 결과를 믿어야 돼? 특히 이번 주 네.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방법에 따라서도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냐 면접원 조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번 주는 그것도 적용이 안 돼요. 대원전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예. 이번 주는 어떤 조사에 따라서는 예. 이재명 후보 네. 우세, 어떤 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 어떤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 네. 또 주춤해 보이던 안철수 후보가 도약하는, 추가 도약하는 조사 결과까지. 네. 말 그대로 이번 주는 네. 대원전입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좀 상승세인 것만은 이제 분명한 것 같고. 네, 근데 또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네, 네. 이번 주는 네.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혼전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조사에 따라서 진보 성향의 응답자, 또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어느 쪽이 더 많이 참여하느냐에 네. 따라서 또 달라지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어가는 그런 시점의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말 그대로 대혼전이다. 네. 어떤 알겠습니다. 변수가 더 많이 영향을 줬느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달라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선 전화 방식이 이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보수층 네.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갤럽 조사는 네. 유선 전화가 15% 포함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선 결과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시청자분들이 그냥 고민하시지 말고 대혼전이다. 대혼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심 후보가 현재 그 모든 일정을 이제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이런 상태가 왜 왔는지, 예전에 그 역대 대선 출마했을 당시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건 진보층이 결집을 하지 않는 거죠. 이번 대선이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네. 심상정 후보 쪽으로 갔었어야 될 이 진보층 유권자 지지율도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2017년 대선만 하더라도 20, 30대 여성은 신벌리, 분리분리 심상정 후보에게 갔었거든요. 네. 그런 효과가 이번에 또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젠더 이슈가 오히려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또 한 사람을 더 추가하자면 심상정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심상정 후보 이대로 안 되겠다.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다. 정의당의 이 존재감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극약 처방, 칩거를 할 수밖에는 없는 네.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제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반등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당의 실무자들이 뭐 접촉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관측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 후보와 안 후보 중에 이제 단일화에 적합한 후보는 이제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두 사람의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 35.6%, 안철수 후보가 39.6%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네. 수치상으로 안철수 후보가 더 우세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더 높은데 왜 단일화 적합도에 대해서는 수치상이지만 오차 범위 내 안철수 후보가 더 높을까? 네. 신동진 앵커는 무슨 이유라고 보세요? 뭐 그래서 역선택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단일화를 물어보면 중도가 중요합니다. 중도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안철수 후보거든요. 네. 중도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가면서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와 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 네. 이재명 후보와 이제 가상 대결을 이제 또 조사한 결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윤석열 43.6%, 이재명 38.1%,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네. 42.3% 안철수, 33.2% 이재명.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건가요? 하나는 네. 보수 진영의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후보를 더 확실하게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네. 그렇다면 보수 진영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 카드를 내려놓기 어려운 겁니다. 차기 대선, 이번 대선에서 남아있는 최대 변수는
바로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래프를 조금만 더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프를 한번 더 크게 보여주시면, 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될 경우에 더 경쟁력이 이재명 후보를 더 큰 차이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죠. 이기는 결과가 나오죠. 거의 한 9% 차이. 오차 범위 밖으로. 이 결과는 왜 그럴 겁니까? 윤석열 후보보다는 단일화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대비 더 경쟁력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것도 중도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앞으로 윤석열 후보 측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할 때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현재 중도층에 힘입어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다음은 이제 그 이번 대선이 또 스윙 보터로 떠오른 2030 표심 변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 내용을 이제 봉합하고 돌아왔을 때 여가부 폐지, 장병 월급 200만 원, 또 게임 관련 공약, 이른바 이대남을 이제 공략하기 위한 공약들을 이제 많이 쏟아냈는데, 이러한 공약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MZ 세대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지율이 푹 꺼졌었던 윤석열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단기간 내에 이 지지율을 회복했던 것은 이른바 이준석 매직, 그리고 선거 운동의 방향을 완전 전면적으로 바꾼 것. 그러니까 20대 남자 2대 남을 잡자, 30대 남자 3남자를 잡자. 이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두 가지. 하나는 이준석 매직, 또 하나는 이 북한 미사일. 그러면서 이제 보수 결집, 이른바 멸콩, 이게 뭐 선거상으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게 논의를 떠나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거죠. 대북 이슈로. 그러면서 20대에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 41.3%, 또 뒤처졌었던 직전 조사에서는 MBS 조사에서도 거의 이재명 후보가 대등한 정도로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서 아직까지 한 후보, 특정 후보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30대도 마찬가지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 그러니까 30대는 조금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인데, 말 그대로 20대는 만 18세 이상은 누가 더 앞선다. 보기 어려운 이른바 3파전 양상으로.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가 현재는 이제 20대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역전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팽팽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저 결과 41.3%를 기록한 저 리얼미터의 두 주간의 이제 비교한 수치가 또 있습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15.1에서 41.3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보면 15.1에서 41.3. 이렇다 보니 이준석 매직,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미사일 변수거든요. 이 부분도 보수층을 결집. 20대도 우리가 신안보 세대라고 그래서 보수 성향이 30대에 비하면 더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또 조사 결과 살펴볼 텐데, 특히 그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떤지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죠? 여성가족부 폐지, 이게 뭐 젠더 이슈다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다. 조사 결과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물어봤는데 찬성 의견이 51.9%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38.5%인데, 여기서 핵심은 과연 남성은 압도적으로 폐지 의견이 높습니다. 여성에서도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성에서도 여성가족부 찬성 의견이 높았다는 것은 이건 젠더 이슈가 아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뭔가 그 역할을 여성에게도 두드러지도록 하지 못한 이 여성가족부 부처에 대한 평가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의원과의 또 관련 또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축적돼 있던 것이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되는데, 이걸 젠더 이슈로 다룰 부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7자 메시지가 윤석열 후보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물론 이준석 대표의 영향을 받았겠죠.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 평가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조사 결과에 대한 그 배 소장님의 판단,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판단은 젠더 이슈가 아니라 부처에 대한 평가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고3 표심을 자발합니다. 3월 9일에 치러지는 이번 20대 대선의 특징 중 하나, 바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선거권이 하향된 이후 치르는 첫 대선인데요.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유권자 중에는 대학생 등의 고교 졸업자도 있지만 현재 고3인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11만 2,932명, 고3 학생 4분의 1 정도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뜨겁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우리나라 체육의 뿌리인 학교 운동부를 살리겠다면서 학생 선수의 학습권과 운동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다소 부족했다면서 주중대회 출전 금지나 대회 후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등 현장과 온도차가 큰 제도는 보완해서 학생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오늘 서결 씨의 심쿵 약속 9번째 시리즈로 고3 학생들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는데요. 수능 응시 수수료와 대학 입학 전용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수능 응시료는 최대 47,000원, 평균 대학 입학 전용료는 47,500원인데요.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윤 후보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는 현실이라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입학 전용료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권과 함께 얼마 전 피선거권까지 갖게 되면서 만 18세 학생들의 정치 참여 기회는 점점 더 넓어지고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대선에서 고3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게 될 후보는 누가 될까요? 두 번째 정치톡, AI 윤석열의 반격입니다. 어제였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메시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는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 나은 변화는 이재명, 더 나쁜 변화는 윤석열이라는 두 줄의 16글자 메시지였는데요. 어딘가 좀 본 듯한 느낌이죠. 최근 별다른 설명 없이 짧은 문장으로 공약이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패러디해서 저격한 내용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윤 후보 측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가 직접 나선 건 아니고 윤 후보의 실제 모습을 구현한 AI 윤석열이 대신 이재명 후보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AI 윤석열입니다. 이땡땡님 글 잘 봤습니다.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윤석열 선대본부에 메시지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인재들이 있으니 와서 한번 교육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비는 화촌대유에서 계좌이체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초조해 보인다. 이렇게 포문을 연 AI 윤석열. 윤석열 선대위와서 메시지 쓰는 교육을 받으라며 화천대유까지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 저격을 맞받아쳤습니다. 영상 배경엔 이 후보의 페이스북 글도 이렇게 비치는데요. 이름엔 빨간 줄이 그어졌고 프로필 사진 속 이 후보 눈은 검은색 줄로 가려진 모습입니다. 얼마 전엔 영화 아수라 보셨나요? 라는 네티즌의 질문에 현실 고증이 잘 된 작품이라면서 요즘은 현실과 영화가 구분이 잘 안 되더라 라며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고요. 윤 후보처럼 고개를 흔들지 않느냐는 짓궂은 질문엔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라며 AI 윤석열에도 구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산업 부흥을 이뤄내겠다고 재치 있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대신 AI 윤석열이라는 아바타를 통해 반격에 나선 윤석열 후보. 과연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 다른 대응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젠더 이슈가 대선 전국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금 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여가부 폐지가 젠더 이슈가 아니고 부처에 대한 평가다, 뭐 이런 또 개인 소견도 내놨습니다만, 젠더 이슈라는 이제 전제하에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젠더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두 청년 정치인의 의견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 저는 이제 폐지인데 발전적 해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부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 영문명을 보면 성평등 부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한국말로 오니까 갑자기 여성가족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성평등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무시하고 그걸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그 소임을 지금까지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비단 이제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보면은 저희가 지난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도 당시 유승민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내지는 성평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반문해 보면 네. 사실 떠오르는 게 잘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들에 대해서 여성부는 굉장히 비겁하게 침묵하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줘 왔고요. 그 밖에 여러 말하자면은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본인 여성가족부 부처 내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성단체 내지는 페미니즘을 페미니즘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정의연입니다. 그 정의연은 지금 그 윤미향 의원을 대표로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착복 의혹들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이고, 과연 여기에서 여성가족부는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존립 근거도 희미해졌고,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 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꾸준하게 비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여성가족부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양성평등위원회 내지는 뭐 다른 제도로서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35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 예산이 1조 2천억 원 정도 됐고요. 여기서 가족 예산, 한부모 가족이나 뭐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7천억 정도 되고, 청소년 예산, 위기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대응하거나 여성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예산이 1,200억 정도 되고, 네. 나머지 한 900억 정도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한 10% 남짓이 여성에게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뭐 발전적 폐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고 이건 단순한 폐지라고 이렇게 느꼈고요. 뭐 앞서 정의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는데, 현재 뭐 정의위원회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직접 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만약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위임하거나 수탁한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이게 폐지하는 게 맞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지를 찾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거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가족 예산으로 많이 쓰였고, 뭐 내지는 뭐 교육 예산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였잖아요.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그 여성가족부 내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의 존립 근거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상당 부분 여성가족부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존립 근거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아동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여성부가 일이 없다 보니까 계속 교육부의 역할도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젠더 문제를 넘어서 부처 간의 부처로만 봐서도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낙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문제에 있어도 큰 문제가 있고 부처 내 존립 근거도 굉장히 희미해진 상황이어서 여성가족부는 일단 폐지하고 나서 필요한 기능들을 우리가 각 부처에서 예를 들면 여성들이 주요 보직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면.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순서에 맞고 여성가족부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른 부처나 내지는 새로운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뭐 일단 더 첨언드리자면은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임하면은 그 여성가족부를 쪼개서 다른 부처에 내보내는 것과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고요. 또 아까 여당의 뭐 다양한 정치인분들의 비위에 왜 뭐 대처하지 못했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여성가족부의 독자적인 그런 권한이나 그런 힘,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생겼다고 봐요. 정말 여성가족부가 교육부처럼, 뭐 다른 부서처럼, 경제부처처럼 자율적으로 좀 힘을 가졌다면 굳이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가족부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논거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까보면은 여성가족부 말씀하셨잖아요. 뭐 청소년도 지원하고 가족, 한부모 가족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독자적으로 할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와 또 업무가 겹치고 또 뭐 범죄 피해, 뭐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자 구제 관련해서도 검찰청이나 경찰과 겹치기 때문인데 이런 다양한 권한들을 좀 정리하면 될 일이지 단순히 폐지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정리하고 나면 여성가족부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질문부터 두 분이 불이 좀 붙는 모습인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의 존립 기초인 페미니즘 자체가 반헌법적인 이념이고 여가부 폐지는 반헌법적 기관을 없애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께서 페미니즘이 반헌법적이고 뭐 여성가족부가 그러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좀 명확하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4조 3항에 보면은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근거로 설립된 부서이거든요. 이것은 통일부와 동일하다고 보고요. 하태경 의원이 뭐 페미니즘이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갈등의 정치를 통해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발언밖에로 볼 수 없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글쎄요, 이거 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이지만은 남성들은 굉장히 높은 이 비율로 여성가족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여성들 역시도 여성가족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과반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무엇을 갈라치는지 제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 국민 전체가 여고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라치기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고요. 근데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 좀 과격한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에서는 양성평등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받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전 페미니즘도 원래는 그런 일환으로 등장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반드시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페미니즘 중에서도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과도한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건 반헌법적 소지가 있죠. 예를 들면 상대방을 깔아 누르고 예를 들면 과도한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관철을 시킨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페미니즘 전체로 확대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 저는 이 의견에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또 입장이 또 이제 같이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제 공약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되면 이제 부사관과 장교들의 월급도 줄줄이 올려줘야 하니까 실현이 불가능하고 이건 또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아니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면 이건 해야 되는 포퓰리즘이죠. 사실 포퓰리즘과 좋은 정책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건데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좀 트집 잡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 인상시켜야 된다는 이 꾸준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좋은 젊은 세대,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의무니까 돈 안 받고 해야지라는 식으로
우리가 처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요새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를 많이 내고 있고 외교나 안보, 국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그럴수록 병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도 뭐 국군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공약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하셨죠. 먼저 하셨을 때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포퓰리즘이다. 과거 이준석 대표께서는 200만 원 받고 군대 갈 바에 200만 원 안 받고 군대를 안 가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진짜 뭐 이 신면의 의도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렇지만은 뭐 좋은 정책에는 여야가 없으니까 이제라도 찬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안철수 대표께서는 뭐 이게 포퓰리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공약은 포퓰리즘인가 제가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리고 게임 공약들로 윤석열 후보의 2030 지지율이 좀 올랐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좀 빠졌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2030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좀 뜯어보면 20대와 30대 민심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녀 간의 민심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당 내에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체감하는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2030을 따로 떼어내야 된다는 말씀에 좀 동감을 하고요. 20과 30의 분위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환호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우려의 말씀을 좀 표하시기도 하고 또 30대는 부동산이나 일자리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오늘도 올렸는데 주적은 북한 또 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발언을 통해서 계속 갈라치기 정치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지역구도로 뭐 경상도는 뭐 한나라당을 뽑고 전라도는 민주당을 뽑는다 이런 지역 갈라치기를 통해서 표를 얻었다면 저는 이제는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를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만 해도 세대 포위론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2030강 뭐 60대, 70대의 뭐 지지를 얻어서 뭐 40대, 50대를 뭐 압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우리의 정치가 분열의 정치 그리고 갈라치기 하는 정치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2030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데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30대는 조금 더 경제적인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20대 지지율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과 관련돼서도 조금 차이가 항상 어디가 나는 모양인데 네. 이제 이걸 갈라치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요. 사실 갈라치기를 가장 많이 했던 정부 떠오르면 사실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까운 시일 전에는 우리가 의료 파업이 있었던 당시에 간호사와 의사들에 대한 갈라치기, 그밖에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사실 나라가 반쪽이 났던 시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의 상처를 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갈라치기가 훨씬 더 심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주적이 북한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여당이 눈치 보면서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갈라치기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정치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 후보 공약도 낼 수 없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권자한테 울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말도 못하는 후보라 그러면 사실 국가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0대 남성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공약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김재섭 의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게 과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 대선에 과연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작년 4.7 재보선 경우에 20대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투표를 했다 이런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20대 남성들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공약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과연 20대 남성들을 위한 공약이냐라고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가부 폐지와 관련돼서도 전 연령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였고요. 특히 여성과 관련돼서도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대 남성들을 위한 공약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력
결국에 이게 국방력을 인상하고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용인 것인데 이것이 과연 20대만을 위한 공약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전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20대 남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20대 남성들이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했다라는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공약들을 내놔야 되겠죠. 60대를 위한, 70대를 위한, 50대를 위한 공약들을 다 내놓겠지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내놓은 공약에 20대가 반응했을 뿐이지 그것이 20대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20대만 바라보고 한 공약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자막에 이제 윤석열 후보 젠더 정치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 걸로 들리고 자막은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젠더 정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막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젠더 이슈를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 영향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저는 거기에도 분명히 그러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젠더 이슈만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전까지 우리 대선 국면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등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현안으로 계속 다뤄지고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사실 젠더 문제에 관해 전혀 무지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젠더 문제가 계속 정치권 바깥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판에 젠더라는 이슈를 가져왔었던 것이죠. 그걸 윤석열 후보가 가장 전향적으로 먼저 치고 나왔던 것이고 가장 공격적으로 먼저 치고 나왔던 것이지 그거 자체를 윤석열 후보의 정치 자체를 젠더 정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성도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막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체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거지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여론조사를 좀 정확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질병관리청인가요 지금 그 부서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부서를 없애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IMF 때 경제 관련 부처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부처를 없앤 것은 아니듯이 여성가족부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후보처럼 단순히 그렇게 쉬운 해답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 부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윤석열 후보의 진위는 저는 젠더 정치를 통해서 갈라치기 정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정말 이 현재 전국에서 젠더 정쟁이 폭발 직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현재 젠더 이슈를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역할이 갈등의 봉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 국면에 다 달아서 우리 정치인들 자꾸 성별을 가리고 세대를 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결국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 것처럼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시대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도 선거와는 상관없이 통합의 정치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 우리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갈라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다른 공약들을 내놓는 걸 가지고 그냥 젠더 정치다, 갈라치기다라고 싸잡아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게 갈등 양상으로 되고 마치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지만은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잘 하지 못했던 거는 고쳐야 되고 분명히 어쨌든 양성평등으로 나아가는데 대선 후보가 앞장서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엔 청년 말씀 마칠 시간인데 오늘은 이번 대선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젠더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전국에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